그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들이 해야 될 짐을 그 환경부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좀 벗어나 보고자 하는 느낌이 좀 토지 정화 비용 일부에서는 뭐 1,000억 정도 들 거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비용은 모르겠고요. 토지 정화 비용이 1,000억이 넘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아니, 그냥 추천은 처음 듣는다고요.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좀 더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좀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인자 유치는 누가 하도록 원래 돼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협약법상에는 뭐 시에서 그거를 일단 LH 쪽에서 진행을 하면서 민자 유치 부분은 일단 소유권이 LH이기 때문에 LH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 시작하겠습니다. 윤동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금 도둑 잡아라 이상석 사무총장, MBC 경남 장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달에 이 세 명의 조합으로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방송 나간 이후에 좀 반응이 있었습니까? 예, 그 전국에서 연락들이 왔었는데요. 방송을 보시고서 이제 토양오염은 그 오염됐다는 게 사실이냐, 뭐 됐다면 얼마나 광범위하게 됐는지 이런 좀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네, 말씀대로 통영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궁금증을 표출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당시 방송 말미에 후속 취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직접 후속 취재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오늘 이 한 번의 시간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추가 취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바로 들었죠. 네. 또 한번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불독 두 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다룰 후속 취재 내용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셨어요? 그런데 영상 보니까 한 달 전보다 살이 더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불독을 못 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살이 많이 빠졌어요. 네, 저도 벌써 한 달 만인데요. 방송 이후에 그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위주로 좀 더 깊이 있게 취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토양오염 정화 비용이 실제로는 얼마나 들어가느냐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토양오염 때문에 이 도시재생 사업 중단되는 거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1호 도시재생 사업 맞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 정확하게는 문재인 정부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1호 맞고요.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취임 이후에 첫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그만큼 경남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많았던 사업이었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토양오염 정화 문제에 저희가 주목을 했던 이유였고요. 그 가운데 지난 방송에서는 LH가 토양오염 정화 비용으로 230억 원 확보하고 있다는 통영시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LH의 정화 비용에 대한 입장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도한 방법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취재 영상에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 초기 LH는 토양오염 정화 비용으로 약 2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화 비용은 늘어납니다. 토양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얼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230억 지금 LH가 그 토지 그 오염 정화하기 위해서 230억 확보해가지고 한 50억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막상 그 제대로 그걸 해보니까 450억인가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훨씬 늘어나 버리더라고요. 도시재생 사업의 첫 단추는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인데 사업 기간 절반이 지나도록 정화 작업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정화 비용과 기간입니다. 정화 책임을 넘겨받은 LH는 정화 비용에 대한 해명은 오락가락입니다. 토지 정화 비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비용도 계략적으로는 저희가 부지 매입했을 때 처음에 산정한 비용 그 정도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LH 쪽에서는 200 몇십억의 오염 정화 비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여전히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설계를 해봐야지. 토지 정화 비용은 처음 산정한 비용 정도라는 LH는 정화 작업은 착공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시도한 사실이 불독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환경부에 위해성 평가를 신청한 겁니다. 토양 오염 정화 비용과 기간을 줄이고 폐조선소 일부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체 17만 2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53.4%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토양 정밀 조사에서 중금속 등 오염 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입니다. LH는 위해성 평가를 통과하면 오염 정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해성 평가를 좀 하려고 했던 게 전체 부지 가운데 한 얼마 정도나 차지할까요? 한 40%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 미만. 네,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절반 미만. 거의 절반 정도. 네, 그 정도로. 예. 그것만 만약에 됐으면은 정화 비용을 굉장히 아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화 구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화 비용으로 감수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정화 책임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해성 평가 신청을 반려합니다. 환경부의 반려 조치에 LH는 통영시가 폐조선소 터를 사들인 뒤 위해성 평가를 재추진해달라는 뜻을 밝혔고 통영시는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통영시가 만약에 환경부에다가 어떤 신청을 한다. 환경부 협의할 때 지자체가 신청하면 공공기관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준이 좀 완화돼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이제 시가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해성 평가 신청을 갖다가 최초에는 이제 LH가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가면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저거는 사회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이 LH에서 이제 위해성 평가 했던 지역들인데 위해성 평가 같은 경우는 이게 절반 이상 면적인데 이곳이 이제 오염 물질이 많이 좀 나왔던 곳이 이제 위해성 평가 이제 신청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곳이었죠. 그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사실은 본인들이 해야 될 짐을 환경부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좀 벗어나 보고자 하는 느낌이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통영시가 좀 대신해줬으면 하는 그러면서 사업 비용을 좀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첫 영상에서는 위해성 평가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 위해성 평가가 정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LH 측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일단은 환경부가 반려하면서 거부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염 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위해성 평가를 신청하려 했던 거잖아요.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오염 물질을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관련 법하고 위해성 평가 지침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정화 책임자인 경우 정화 시행 시 시설물의 철거나 장기간 사용 중단 등으로 국민의 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해성을 평가해서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밝혀지면 해당 토지는 정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부가 판단을 잘 해준 거죠. 그렇네요. 그 위해성 평가 대상이 안 된다고 했지만 오염 정화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해성 평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전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요. LH가 위해성 평가 신청에 기대를 걸었던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평가 대상 오염 물질, 아까 표에서도 나왔지만 13종류인데 그중에 통영 폐조선소에서 발견된 게 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된 게요. 벤젠이라든지 구리, 비소, 납, 그리고 아연, 불소 이런 물질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는 곳을 위해성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오염 물질이 많이 나왔던 것이 도장 공장 이런 곳이죠. 이런 곳이 사실 위해성 평가를 만약에 해서 오염 정화를 안 해도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돈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LH는 그렇게 판단했던 거죠.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위해성 평가는 LH의 꼼수였다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런 위해성 평가는 일단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론 돌아가면 이 모든 지역을 다시 오염 정화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될지 가장 궁금해지는데요. 자, 여기서 불독 취재팀이 입수한 자료 속에 억소리 나는 놀랄만한 사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지난 8월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 총괄 계획단 회의 자료입니다. LH는 위해성 평가 통과가 어려운 경우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이 약 1,000억 원 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정화 비용 431억 원에다 오염토 유실 방지 263억 원, 공유수면 원상 복구 90억 원, 해양 오염 처리 110억 원, 수로 호환 조성 158억 원을 포함해 1,052억 원입니다. 오염 면적은 58,000여 제곱미터지만 지표면에서 최대 7m 깊이까지 오염 물질이 있어 정화해야 할 오염 부피는 무려 15만 7천 세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정화 공사 기간은 4년으로 내다봤고 물가 상승을 감안한 ES율은 2.8% 적용했습니다. 총괄 계획단 회의 자료에서 드러난 오염 정화 비용 최대 1,000억 원에 대해 LH와 통영시, 경상남도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토지 정화 비용 일부에서는 1,000억 정도 들 거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그런 비용은 모르고요. 토지 정화 비용이 1,000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아니 그 1,000억이라면 처음 듣는다고요. 전면 토양 정화를 해야 될 경우에 1,000억 원 가량 소요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던데. 아마 조금 뭐 자기들의 어떤 뭐 좀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좀 더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좀 잡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200억대가 1,000억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일단 이 사안을 두고 LH 통영시 경남도의 입장은 정화비용 1,000억 원을 두고 일단 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었고요. 일단 앞서 회의 자료에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어떤 회의 자료입니까? 네, 이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 이 총기획하기에서 만든 조직의 총괄 계획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흔히 줄여서 MP단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여기에는 각계 전문가 9명이 있고요. 별도의 자문단이 또 2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요. 이 회의는 가끔씩 경상남도 그리고 통영시, 국토부, LH 관계자들이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또 별도로 그 경상남도와 통영시 LH 관계자만 오는 실무회라는 게 있는데 이 자료는 경상남도 사업 담당자가 회의에 앞서서 회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회의 자료에는 각 그 추진기관별 입장 같은 것들도 정리를 할 테고요. 또 회의를 다녀오면 공무원은 출장 복명서라는 걸 쓰죠. 그 자료에 나타나 있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됐던 거 토지 정화 비용 1,000억 원. 이게 지난 8월 31일 실무협의 회의 자료에서 작성이 된 건데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관계기관별 입장 중에 LH는 위해성 평가 통과가 어려운 경우 토양 오염 정화 비용 과다 발생이라는 단어도 보이고요. 재산정 결과 약 1,000억 원 가량 소요에 따른 공기업 예비 타당성 재평가 통과 불투명 등 사업 추진 어려움이라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네, 토양 오염 정화 비용 문제만 듣던 분들은 예타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하실 것 같은데 예비 타당성 재평가에 무슨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원래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이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게 돼 있는데요. 네. 흔히 예타라고 합니다. 공기업도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에 앞서서 예비 타당성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은 흔히 말하는 빚이라고 합니다. 비용 대비 편익 부분이 1.03인데 기준점인 1을 사실은 간신히 넘긴 거죠. 예타 통과 이후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예타 재조사 때 1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MP단 회의 자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회의 자료 곳곳에 사업비 관리 필요 이런 문구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토양 오염 정화 비용 240억 정도를 확보했는데 이게 이제 늘어나서 500억이건 1,000억이건 늘어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은 차치하고라도 또다시 거치하는 예타에서 사업 추진이 불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요. LH가 이 통영 폐조선소터를 처음에 매입했을 때 당시 부대 조건에 따라서 일단 오염 정화 비용 200억 원대는 이제 제외하고 사들였던 건데 생각을 하고 매입을 했던 건데 지금 정화 비용은 400억대에서 1,000억 원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만큼의 비용을 고려해서 당시에 매입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LH가 그 신화 SB 터를 매입하려고 계약서를 체결했던 게 2018년 3월이죠. 감정평가 금액이 850억 원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보다 낮은 242억 원 낮은 608억 원의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액 242억 원을 토지 정화 비용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정화 비용이 만약에 450억 원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850억 원짜리 땅을 450억을 빼고 400억 원에 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자료에서 나왔던 것처럼 1,000억이다. 그러면 오히려 LH가 200억 원을 더 받고 이 토지를 떠안아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실제 거래에서 이런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지금 1,000억대로 나왔으면 정화 비용이 실제 LH는 200억을 받고서 땅을 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이 지점에서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게요. 2018년 3월까지 신화 SB 조선을 소유하고 있던 게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의 담보 물건이죠. 그런데 산업은행은 잘 아시다시피 LH의 정부담 2대 주주입니다. 최근 공시 자료를 봤더니 이 산업은행이 그 LH 지분 11.15%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인됐는데요. 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 신화 SB 조선은 이 골칫덩이 부동산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빨리 그리고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면 굉장히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좋았을 겁니다. 이 점에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LH가 이 토지를 그 매입하면서 가격 협상을 할 때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 반대로 산업은행이 2대 주주의 지위를 이용해서 LH의 압력을 혹시나 행사하지 않았을까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이상석 총장께서 짬짬이 행정이 의심된다라고 말씀했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성과에 급급한 그런 탁상 행정의 출발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압력에 의한 권력형 비리였는지 아니면 정말 삼자가 얽혀있는 짬짬이 행정이었는지를 이건 정확히 밝혀져야 될 문제입니다. 네, 정확히는 영상을 보니까 삼자가 얽혀있는 짬짬이 행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 통해서 그 삼자가 누군지 조금 더 그 윤곽이 이제 흐릿하다가 선명해질 것 같은데요. 자, 총장님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토양 오염 이 문제 때문에 모두가 기대하는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 못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통영 시민들이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업이 주민들의 기대만큼 제대로 성사되기 위해서 저희가 문제를 확인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토양 오염 외에도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업의 성패를 지고 있는 게 민자 유치인데 LH 본사하고 통행 현장을 취재하면서 민자 유치 문제도 또 하나의 넘어야 될 중대 변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2018년 7월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 협약 체결 직후 경상남도와 통영시 LH는 대대적인 홍보에 나섭니다. 1조 1,000억 원을 들여 세계적인 문화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사업이 끝나면 1,2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건설 유발 효과만 5천억 원이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1년 뒤인 지난해 5월에는 사업비가 7,750억 원으로 줄었고 민간 투자 금액 역시 7,404억 원에서 4,48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대에 불과합니다. 통영시는 민간 투자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고 밝혔지만 성사된 건 없습니다. 주민들은 4년째 아무런 변화가 없는 폐조선소 야들을 볼 때마다 기대감 대신 실망감이 커집니다. 시작할 때는 1조 1,000억 원이 투입돼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졌는데 아무 진척이 없으니까 조금 실망이 크죠. 신화 SB에는 주민들이 바람대로 안 될 것 같다. 2년 3년 됐는데 어떻게 되노?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라고 많이 물어는 보죠. 주민들은 일부 바다를 되살려 돌려달라라는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사업의 성패를 지고 있는 민간자본 유치는 어느 기관 책임인지 물어봤습니다. 민자 유치는 누가 하도록 원래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협약서상에는 뭐 시에서 주죠. 네, 같이 이제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제가 협력을 해서 예.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자유치 책임은 원래 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일단 LH 쪽에서 진행을 하면서 네. 뭐 통영시나 우리 도가 지원해 주는 걸로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는 있을 거 아닙니까? 민자 유치 부분은 일단 소유권이 LH이기 때문에 LH에서 저 부분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하든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민자 유치 부분 당연히 LH에도 신경을 써야 돼. LH는 통영시에, 경상남도와 통영시는 LH에 민자유치 책임이 있다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책임 공방은 경상남도와 통영시 LH가 맺은 협약 때문입니다. 협약 당시 총 사업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민간 자본은 어느 기관이 책임지고 유치할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장밋빛 공약으로 시작을 앞뒀던 사업인데 제대로 착공도 되지 못했고 지금은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토양오염 정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민자 유치도 큰 산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했던 재정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재정에 대해서 당초 사업비 1조 1,000억입니다. 민간 자본이 7,400억, LH가 1,200억,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나라 돈이 417억, 그리고 부처 연계 사업이 2,020억입니다. 민간 자본은 1년 뒤에 지금 7,000억대에서 4,400억대로 줄었죠. 3,000억 정도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근데 이건 통영시가 투자하기로 한 300억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처 연계 사업이 2020억 정도는 약 371억 정도로 대폭 줄었죠. 어떤 사업을든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과 조직인데 경상남도와 통영시 LH가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네, 이 사업을 정말 시동 걸기도 쉽지 않은데요. 장영 기자도 취재해 봤으니까 이 사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점에서 다시 재점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재점검해야 되는 그 과정을 당연히 도민들에게 소상히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하고 대안을 만들 텐데요.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얘기할 때는 경상남도, 통영시, LH 최고 책임자가 한 자리에서 예컨대 공개 기자회견도 좋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도민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한 방송도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번에도 이 시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총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 사업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네네. 그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책임 소재에서 원인 분석까지 들어가려면 각 기관들이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통영 폐조선소 도시 재생 사업을 두고 저희가 한 번 더 지켜보기 위해서 두 분이 취재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켜볼 만한 재료, 일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요. 민자 유치 부분 오늘 처음 꺼낸 얘기지만 사실 가볍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밖에도 최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난번 총장님 얘기했듯이 지역에서 특위가 구성돼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역시 그런 움직임도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통영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김경수 지사 취임 이후에 첫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국민들의 바람대로 제대로 그리고 투명하게 재빨리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N번방 관련 재판이 있다고 들어서 다 같이 방청하러 왔습니다. 모니터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좀 실망스러운 N번방 박사를 판사가 키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형량들이 지금 터무니없이 더 낮고 결국 법원이 오늘 재판부를 전격적으로 교체했습니다.
하려기 쉽지 않게 하려고. 감시하는 눈 없는 것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야겠다. 범죄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올 초 우리 모두를 분노케 했던 N번방 사건, 이 부분을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정을 다니면서 재판 모니터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전에 이런 N번방 같은 유사 범죄자들,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혜성님은 이 사이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극적이잖아요. 디지털 교도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라고 느꼈고, 성범죄자 공개하는 게 뭐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한다는 거는 조금 그 정보들을 다 어디서 가져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네, 그런 건 좀 약간 위험하지 않나 네. 생각 좀 들었어요. 사실 여기 사이트에 올라가면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그쵸. 때문에 네. 만약에 범죄 사실이 없는 사람이 올라간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실제로 거죠. 법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화가 난 것은 뭐 인정할 수 있지만 좀 그건 좀 위험한 게 아닌가. 네. 다들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맞아요. 접근을 하는 네. 부분이기도 하고, 민간 사이트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군가 주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다는 것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디지털 교도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수정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N번방 사건 관련해서 디지털 교도소 논란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위법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디지털 교도소는 지금 합법이 틀림없이 아니죠. 왜냐하면 국가에만 이제 결국에는 형벌권이 있는데, 지금 디지털 교도소는 그와 같은 이제 권리가 없는 어떤 사적인 대리인이 지금 개인정보를 모두 까발려서 일종의 사회적으로 수치심을 주고 창피함을 줘서 매장시키겠다. 결국에는 이런 목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다 보니까 적법한 입증 절차 이런 게 뭐 전혀 배제가 되다 보니 희생이 지금 따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양형 기준이 성범죄에 대해서 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쁜 사람들에 대한 국가가 제대로 된 정의를 실현 못하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 이제 일들을 하는 사람들, 무리를 자경단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성범죄와 연관된 양형은 또 유달리 관대하게 처분을 하다 보니까 사법제도가 구현하지 못하는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 뭐 어떤 에이전트가 나서가지고 피해 회복을 어느 정도는 시켜주겠다,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이런 이제 차원에서 시작이 된 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불분명하고요. 뭐 재판이 끝난 상황, 유무죄가 가려진 상황에 대하여서만 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경우에도 지금 공개를 하기에 이르렀고, 또 심지어는 이제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직접 호소를 또 하기도 하고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지금 이제 공개를 일단은 해버리는 그런 성급함이 있었던 거죠.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배드파더스 같은 다른 사이트들도 이제 신상 공개를 하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 부분은 사실은 법원에서 확정이 된 사람들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배드파더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명예훼손과 연관된 소송에서 사실은 또 면죄부를 받기도 하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익을 목적으로 만일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일단 최소한 유무죄가 가려진 사건에 대하여 번복이 불가능한 진실에 대하여 재차 이제 공개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는 물론 있겠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이제 적당한 이제 어떤 처벌의 수위다라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 되리라고 예상이 돼요. 이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붙잡혔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입니다.
성범죄자들의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활동에 더 연대하고 지지를 하는 게 필요할까요? 일단은 피해자분들과 심리적인 연대를 해주시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여전히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 보장돼 있기 때문에 댓글 하나라도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허술한 여러 가지 법망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속도로 입법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지역구에 국회의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좀 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재판 방청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네, 법적 모니터링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판부가 물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시긴 합니다만 지금 재판정에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 연대하여 이 문제를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을 이제 피력해 주시는 게 사실은 또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지금 피해자들을 위해서 좀 보태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SNS 상에서도 뭐 릴레이 같은 것도 하면서 계속해서 좀 이런 화력이 식지 않게 하려고, 아무래도 다 같이 모여 있다 보면은 좀 더 많은 정보를 저희들끼리도 또 취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연대하고 공부해보자 하는 그런 걸 하게 됐습니다. 저희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방청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떤 양형 기준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기대를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판결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좀 실망스러운 그런 판결이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교도소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게 화제가 되고 분노하는 이유는 사실 양형이 굉장히 낮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그 분노를 표출하고 또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법정 모니터링단입니다. 자, 오늘 직접 그 현장을 공개해 주실 분, 전국적으로 모니터링 활동 중인 여성의당 이지원 대표와 또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곽빛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성의당 이지원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성착취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초창기 가장 많이 나왔던 구호가 26만 명 모두 처벌하라 있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보자. 요즘 많이 바쁘시죠? 요즘도? 생각보다 경남에서 이루어지는 이 법정 모니터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많이 바쁘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건들이 계속 밀양에서 그리고 경남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다 찾아가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우리 이지원 대표님은 여성의당, 사실 N번방 사건이 나오면서 여성의당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 직후부터 꾸준히 피해자들과 함께 하고 계신데 요즘은 어떤 활동들 하고 계신가요?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이 많이 비공개 처리되거나 방청이 제한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당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 개인으로 방청 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의 부담도 덜었지만 대신 또 든든함이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 N번방 재판 진행 현황 한번 짚어주신다면? 전체 1,993명이 검거된 상황인데요. 이 중에 재판으로까지 기소된 인원은 전체 2%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디지털 성범죄 통계를 봤을 때 실형을 받은 인원은 그중에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전체 90% 정도 됩니다. 지금 추정치로는 한 26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26만이면 전국의 퇴시 대수보다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좀 더 많은 숫자입니다. 네. 그 재판 현장에 들어가 보시면 분위기는 좀 어때요? 처음에 방청 갔을 때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법원에 갈 일이 살면서 별로 없기도 하거니와 또 제 사건도 아니고
가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 끝에 좀 용기 내서 갔는데 많은 분들, 여성분들이 계셔서 좀 든든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들어가서는 굉장히 좀 고압적이고 법정 안에서의 그 무게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범죄자를 대면한다는 게 나랑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두렵기도 하고 법정마다 조금씩 다 분위기가 달라서 쓰지도 못하게 하거나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재판 내용을 기록도 못하게 하는 것도 있나 보네요. 네, 뭐 유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시작하기 전에 뭐 메모지를 꺼내기도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사전에 공지를 하곤 합니다. 네. 제일 먼저 N번방 운영자였던 이제 박사, 조주빈 그런 핵심 멤버들에 대한 재판이 제일 궁금한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지금 조주빈 관련한 공범들은 1심 선고를 받기 전에 범죄 집단으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비춰지는 그 신상이 공개된 인물들은 대부분 박사방하고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 자체가 너무나 많고 이 방이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범이 딱 몇 명이다라고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한 38명 정도로 보고 있고 중요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인원은 8명. 그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이 거제시 공무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사람도 이 범죄 단체 안에 소속된 인물로 파악이 돼서 1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검사가 이렇게 범죄 조직으로 분류해서 기소를 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유죄를 내리겠다라는 명백한 의지로 파악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지금 그룹으로 묶여 있는 거네요. 범죄 그렇죠. 그룹으로. 그래서 그 방장이 있고 그 방장의 운영을 도와주는 여러 매니저들이 존재해요. 이천모 씨도 그런 매니저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사람은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통해서 주민들의 신상 정보를 캐냈고 그것을 조주빈한테 전달해서 이 디지털 성범죄가 더 심화되도록 도운 인물입니다. 네, 그렇게 꺼낼 때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그 우리가 흔히 들었던 그 일탈계에 나온 그런 친구들 말고 주민들 거를 빼냈다는 거예요? 네, 그 중에 본인이 타겟팅할 수 있는 인물들을 선정했겠죠. 뭐 연령대라든가 사는 곳이라든가 더 취약한 집단을 선별해내는 건 범죄자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왔던 범죄자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재판에 가신 적은 혹시 없으세요? 그분들 재판도 갔죠. 그거 어땠어요? 그리고 분위기? 지금 가장 마지막으로 갔던 게 손정우 재판이었는데요. 그쵸. 그거가 좀 궁금하네요. 이제 미국 송환이 불어댔을 때 현장에 있던 많은 여성들이 우셨어요. 근데 그 울음이 할 말이 없고 또 내가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막막함과 답답함과 또 괴로운 마음에 울게 되시더라고요. 허무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일단 법정 자체는 녹음이랑 촬영이 금지돼 있고 너무나 엄숙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고압적인 느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위치에서 변호인이라던가 검사나 판사들이 어떻게 보면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듯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방청단들은 거기서 회의감이 오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은 처벌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온정적인 시선으로 가해자를 바라보는가. 사실 우리 도내에도 재판이 많이 열린다고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요? 거기 방청했던 분들이 다 좀 경악했던 사건인데 그 대한민국 데이터베이스 방이라고 하는 방을 운영했던 김모 씨의 사진은 아니고요. 네. 정보, 이렇게 성명과 신상 정보? 네, 신상 정보가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가서 이제 사진을 보호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가해자가? 네, 가해자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니 방청석에서 이렇게 좀 충격적인 거예요. 자신은 60여 명 정도의 여성의 시상 정보를 8,000명에게 공개하고 심지어 연락해서 협박하고 했었던 사람이 디지털 교도소에 자신이 그것이 올라간 것이 굉장히 억울하고 내가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으니 감형해달라. 1심에서 사실 검찰이 7년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2개월을 내렸거든요. 근데 2심에 와서는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2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서 10개월로 판결이 났어요. 사실 판결이 내려질 때는
저는 이제 밀양에 살고 있어서 이제 창원까지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가는데 한 4분 정도면 끝이 나요. 그래서 판결은 굉장히 간결해서 좀 현타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뭘까? 근데 그 형이 감형되거나 뭐 아주 약하게 나오거나 이럴 때는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참 많은 좌절감 같은 걸 느끼기도 하고요. 시스템이 이렇게도 취약하고 조건이 열악한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현장에서 다들 뭐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형량이 줄어드는 케이스도 많이 보시나요? 네, 감형 사유가 되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뭐 초범이고 청년이라서 앞날이 창창해서 유통은 했지만 제작은 하지 않아서. 근데 제작을 하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가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아서거든요. 제작을 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피해자가 그것을 피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감형의 이유가 되거나 수익을 얻지 못했다거나 그리고 잘못된 성욕구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감형이 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그 단순히 몇 번의 고개 숙임 혹은 죄송하다는 말 몇 마디가 이 사람을 다시 재범으로 안 될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그 기준이 좀 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판결을 이제 내렸을 때 사실 다들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좀 놀랬죠. 그 사이에 합의를 한다거나 어떻게든 발버둥 치겠죠. 네. 이재원 대표도 재판 많이 다니셨으니까 그런 감형 사유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너무 터무니없는 사유들을 많이 봤고요.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피고인이 고도비만이라서 예? 맞아요. 어릴 때부터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해준 케이스도 있었고요. 여성해당이 만들어진 것도 이런 사례들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할 수도 없고 그 회의감에 직접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법을 만들겠다던 여성들이었거든요. 저는 이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늘 사법부는 가해자의 미래를 너무나 염려해주고 반대로 피해자가 어떤 고통 속에 있을지는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뭐 피해자가 너무 이렇게 당차게 얘기하면 너무 피해자답지 않은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피해자다움을 또 약간 자기들만의 어떤 기준으로 위축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재판 현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또 조주빈 같은 경우는 반성문 많이 쓰는 걸로 막 언론에 나오잖아요. 막 98개나 썼다 그러고. 일단 재판장에 가면 다들 반성문을 읽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직접, 정성스럽게 읽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그럼요. 손정우도 눈물을 흘렸었고요. 그 정성스러움에 정말 감복할 정도였는데 포털 사이트에 성범죄 반성문이라고 치면 딱 한 화면에 30개 정도 뜨거든요. 근데 시세가 한 A4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도가 6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런 샘플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대필 자체가 아예 상업화되어 있고 성범죄자들을 변호해주는 변호사 시장도 날로 확장되고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로 그렇게 불법 이익을 많이 벌어들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6만 원 좀 더 쓰고 1년 형 깎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성문 열심히 제출하겠죠. 반성문 가격이 또 저렴한 것도 있다고 1,000원짜리 반성문부터 뭐 그렇죠. 우리 그때 콘텐츠 만들 때 맞아요. 했었잖아요. 감형의 기술. 주문.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 재판장의 낭독에 작년 봄 혼인신고를 끝마친 새신랑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주빈이 운영했던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 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주요 피고인들이 요즘 반성문을 열심히 쓰고 있다죠. 자수, 반성문,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성범죄자. 검거된 이후에도 그들이 분주한 이유.
감형의 기술부터 습득하기 때문은 아닐까. 반성문을 뭐 10몇 장을 써서 냈다. 여자친구분 통장에 뭐 3천만 원인가 이체를 하고 협박을 해서 다시 받았대요. 내가 합의금을 줬다는 확인서를 또 법원에 제출을 하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해서 무슨 진단서를 내고 아무런 거의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갔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 과정을 너무 상세하게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감형 사유. 아직 이야기를 끝내긴 이릅니다. 각자의 감형 기술을 공유하는 범죄자들의 파트너십. 성범죄 사례를 집단으로 공유하고 법적 자문을 받는가 하면 단돈 1,000원에 반성물은 사고 파는 좌판을 펼치기도 합니다. 우리 형법이 지나치게 피고인을 고려한다는 목소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을 뛰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더 이상 어떻게 좋아? 오늘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조주빈이 작성한 반성문이 98개라고 합니다. 매일 뭐 하나씩 쓰겠죠. 일일 반성문 하겠죠. 근데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요.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그런 거죠? 본인이 공판에서 직접 내가 만든 이 성착취물들은 브랜드화해서 유통할 계획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뻔뻔함 속에 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존중이나 죄송함 그리고 사죄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금 반성을 안 하는데도 반성문을 작성한다는 건 감형받기 위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그렇죠. 그 감형 사유에 진지한 반성이라는 요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진지함을 어느 만큼의 진지함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사법부에서는 계속 반성을 하는 듯한 행위가 보여지니까 법관이 그걸 자율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경남 지역에서 범죄를 이제 범죄자로 드러났던 루루루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네, 어린이 갤러리 시즌 8을 운영했던 사람인데요. 조사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영상물이 대다수였고 어린이 갤러리 시즌 1부터 10일까지 운영됐었고요. 9세의 아동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그리고 수익을 얻기도 하고 또 그것이 강요에 의해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5년형은 저희는 좀 약하지만 이때까지의 나왔던 판례에 비춰보면 그냥 조금 그 정도면 그렇게 무겁게 준 거다라고 하는데 범죄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사실은 와 이런 끔찍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형이고 사실 이건 1심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2심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전국에 계신 피해자분들 그리고 아직 그게 피해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전합니다. 가해는 너무나 만연하고 피해는 또 그만큼 더 참혹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17일에 강남역에서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걱정인 게 매주 게스트들을 올리고 있어요. 또 그만큼 진심이 느껴져서 또 좋았습니다.